한참은 아니지만 좀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부가 좀 해줘야 될 책이 뭐가 있냐 할 때 제가 제안한 거예요. 미분양을 매입해라.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이럴 때는 정확한 가이드잖아요. V자 반등 올 수는 있으나 거의 안 오는 상황인데 사실 요즘 주식시장에서 건설주들이 금융주하고 상당히 올랐었거든요. 네, 올랐었죠. 그 건설주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부 과감한 대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한 교수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우리 가족분들한테 네. 정부의 이 대책이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뵀을 때는 이것이 부동산 경기를 살게 해줄 만한 이 추세를 전환시킬 만한 그런 역할은 못한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건설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 바닥에서도 한참 오를 거라고 봐야 될까? 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한참은 아니지만 좀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설 회사들이 중견사 뭐 조그만 건설사들은 사실 상장된 회사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장된 건 뭐 거의 메이저잖아요. 그렇죠. 메이저 아닌 뭐 중국도 있겠지만 메이저 회사들은 이미 이 상황을 다 예측하고요. 여러분들 아쉽게 건설 회사가 앓는 소리, 심한 얘기죠. 죄송하지만 앓는 소리를 막 하잖아요. 망한다 뭐 한다. 벌 때는 뭐 아무 전화 없더만.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앓는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정보 도와주잖아요. 거기서 이제 옥석을 가려가지고 우량 현장을 살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뭐냐면 이분들이 준비를 안 했겠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다 기업 했겠죠.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작년, 재작년에는 아파트가 좋으니까 아파트를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이럴 줄 알고 문재인 정부를 떠나서 전체 국가산업 기반을 볼 때 건설회사의 유동성이 너무 약해지면 경제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SOC 사업이라고 하죠. 이 기반시설 사업 건축 수주가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수주량이잖아요. 아파트든 뭐든 뭐 관공서를 짓든 하여간 건축을 많이 하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총액은요 올해가 작년하고 차이가 없어요. 재작년하고 미리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아파트를 더 공급을 안 해도. 그 대기업은 큰 무리는 없다. 제가 볼 때. 다만 몇 군데 건설회사 있죠. 오버슈팅한 사람들. 뭐 LO 뭐 이런 뭐 있잖아요. 뭐 T 뭐 이런 건설회사. 여기는 사실 정부에서 확실히 밀어주지만 확장을 하다 보니 수도권이나 약간의 수요가 없는 곳까지 손을 댄 곳들이 있어요. 네.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많은 건설사 두세 군데는 조금 저 같으면 좀 보류하고 부채 비율이 적은데 부채 비율이만 200% 150%는 기본이잖아요 건설이. 그렇죠. 근데 350 넘어가면 조금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미래에 SOC를 안만 하더라도 수익이 많이 안 나면 이자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금리가 좀 세잖아요. 그런 계산하면 배당의 개념에서 보면 수익이 많이 안 날 것이고 그런 거는 좀 자제하시고 좀 안전한 부채비율이 작은 건설사 이쪽은 제가 추천을 안 하고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저희가 댓글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아파트를 뭐 전부 정부에서 사주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난리 났죠. 설마 이랬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긴 하더라고요. 설마가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쉽게 사실 그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그 LH 지금 주택도시공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청약저축 들잖아요. 네. 청약저축 그 돈이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보증을 쓰니까 그 돈이 주택기금이라는 것에 들어가서 우리 분양받을 때 쓰기도 하고 이렇게 돌리는 부분도 있고 정부가 출자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금으로 모여가지고 지금 기금 예산이 한 60조 돼요. 그 60조 중에 또 어느 정도 LH는 또 LH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보증공사는 보증공사대로 LH는 LH대로 주거복지안정이라는 명분 하에 일정 예산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똑같은 얘기야. 기존 주택인데 중요한 건 미분양인 거죠. 기존 주택은 똑같죠. 뭐 사람이 살고 있던 뭐 하든 빈집이든 뭐 하든 이걸 사서 싸게 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거는 예산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뭘까? 그냥 예산대로 하는 게 아니라 추가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7조를 추가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중요한 건 좋은 일이죠. 어떨 때 MB 정부 때도 이걸 했습니다. 그 글로벌 때도. 그때는 어떻게 했냐? 딱 정해져 있어요, 가이드가. 50에서 70% 선에서 매입입니다. 아, 싸게 헐값에 매입하는 거군요. 당연하죠. 부도나면 더 헐값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 누가 봐도 이해되잖아요. 그거를 적정 예산에서 매입을 해서 조금 늘렸어요. 한 1, 2조, 3조 이렇게 늘렸는데 요번에 좀 많이 늘렸잖아요. 7조. 좀 크죠, 사실. 4대강 뭐 이거 할 때 20조 갖고 전 국민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하도 요새 몇십 조 하니까 7조가 잘 이래 감이 안 오는데 엄청 큰 돈입니다. 그렇죠. 7조니까 요번에 그러니까 이 7조가 잘 써야 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사례를 들으면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 오해하지 마시고 수유 칸타빌이라고 서울에서 미분양 처음 터졌을 때 강북구의 수유 칸타빌이 뭐 미분양이 터졌다. 100 몇십 가구에서 100 몇십 가구가 미분양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15% 할인, 처음에 5% 할인 분양 들어갔고, 그 다음에 15% 할인 들어가고, 팔고 있어요. 얼마큼 팔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최근 12월 달에 LH에서 그걸 사줬습니다. 아, 사줬는데 얼마에 사줬냐? LH가 사준 금액이 미분양 나가지고 15% 할인하고 있는 그 값에 사준 거예요. 아, 일반인에게 할인해주는 정도로. 그거 안 팔리고 있는 거 사준 거예요. 음, 그러면 그게 말이 할인이지 그게 정상가인 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죠. 팔린 거니까. 그럼 그거보다 더 싸게 사야 이 공금 우리 세금이 잘 쓰인 거지. 이거를 그 사람들 할인 분양하고 이 정도면 최소한 남겠다 하니까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위 시세랑 비교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또 하나 벌어졌어요. 광진구에 무슨 오피스텔이 이렇게 있는데 신축이에요. 이거 제가 조사하다가 이제 안 겁니다. 그래서 어젠가 뭐 SBS BG에도 제가 터뜨렸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왜냐면 우리 젊은 분들이 근로소득세 다 띄고 뭐 그렇죠. 라이더를 하셔도 세금 띄고 다 하는데 그 돈이잖아요. 국민 그렇죠. 돈이잖아요. 근데 그 오피스텔을 36가구가 매입을 한 거예요. 36가구, 26가구 했는데 총 금액이 90몇 억이에요. 근데 전용 면적이 25인가 28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균을 내본 거예요. 내보니까 3억 3천에서 5천에 샀더라고요. 한 채당.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용이 25인가 28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칭을 다 해본 결과 여기에 이제 그 전철역 근처예요. 근처라고 얘기를 해요. 역세권이라고. 네. 여기서 서남 쪽으로 만약 100m 떨어진 곳이다 여기가. 그러면 동북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이 면적과 비슷한 그 오피스텔이 또 있는 거예요. 이름이 무슨 강변 SK 뭐뭐예요. 그럼 걔를 비교해 보면 되죠. 그렇죠. 걔 지금 매매가가 2억 4천 5천입니다. 아, 좀 비싸게 사준 거네요. 그렇죠. 명분은 있겠죠. 신축이다. 그러면 아니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누가 신축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국민 세금을 아껴가지고 똑같은 입지인데 그죠? 그럼 2억 5천짜리를 사면은 집을 30%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이건 조금 이거 배임 아닌가? 이건 분명히 건설사에 이득을 줄 수 있다라고 유추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누굴 가지고 국민의 돈을 가지고 그 배임 횡령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배임자가 그 사물을 보는 자가 LH가 그거잖아요. 나라 세금 가지고 나라 세금 주인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국민 세금을 가지고 했는데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럼 이게 배임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배임죄 너무 심하지 않냐고 앵커가 막 그러는데 사실이잖아요. 아니 눈 퍽 뜨고 그쵸. 그런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그 어떤 금액대 혹은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회사 돈으로 그거보다 더 비싸게 사게 되면 보통 적용되는 게 배임이 적용이 되긴 그 하죠. 혜택이 남한테 가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벌어지고 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일 날 미분양 매입임대차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전에 연말에 제가 앞으로 정부가 좀 해줘야 될 책이 뭐가 있냐 이럴 때 제가 제안한 거예요. 미분양을 매입해라. 50% 60%에 사줘라. 왜 들고 가면 힘드니 그렇죠. 원가에서 손해 좀 봐라.
보고서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부도는 안 나오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국민한테 싸게 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되잖아요. 그걸 제안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이드를 안 준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보름 한 달 전에 벌어진 일을 보니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건 유추할 수 있겠죠. 밑에서 막 얘기를 해요. 좋은 정책이잖아요. 싸게라고 했는데 싸게는 살짝 빼고 그냥 그 정책만 보여주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대통령이 여기서 그럼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 장관께서 우리가 매입하는 기준은 무조건 분양가는 절대 안 됩니다. 분양가는 속일 수가 있거든. 분양가에 그렇죠. 70% 이러면 조금 이따 분양가 올려가지고 싶으면 원래 값 받으니까 안 되고요. 시세의 70%, 60%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런 가이드가 지금 없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셨을 텐데 원래 이 정책의 모토는 그거예요. 이왕 뻗어가지고 힘들어질 거, 그러니까 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이게 저 건설사 사장님도 유동성을 확보해서 좀 움직일 텐데 그렇죠. 또 경제 전체. 아예 막히면 힘드니까 그거를 그럼 네가 이득이나 원가 보존하지 말고 조금 손해보고 도와주는 형태가 되니까 서로 좋잖아요. 그게 원래 이 미분양 매입의 근본 취지인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저하고 다 감시해가지고 다 우리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잘 되면 너무 좋은 건데 안 되면 이건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겠군요. 장관 입에서. 네네. 장관 입에서. 너무 셌나? 장관님이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국민들이 오해를 안 하죠.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 또 나름대로는 잘 하겠다고 노력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잘못 오해하죠.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제대로 된 어떤 정책 방향 혹은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선언해 주시는 게 이 쓸데없는 그 논쟁을 피할 수 있는 지금 거죠. 우리 돈을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 지금 우리 3기 신도시도 그렇고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이 청약해서 이러한 분양받는 아파트들 받으려는 아마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기서 또 국토부 장관께서 또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뭐냐? 자, 청약하는 현장들은 공공택지가 주로 많잖아요. 그렇죠. 시내 빼고는. 그러면 보통 분양가를 산정할 때 어떻게 하죠? 공공택지는 시세 대비 뭐 80%, 70%, 60% 가이드를 둬요. 면적별로. 그래서 전매 제한도 걸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세가 내려왔으면 분양가도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원희룡 장관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택 가격은 40% 정도 빠질 수 있다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그거를 빨리 얘기해 줘야죠. 지금 사전 청약하는 것들은 분양가 예정 분양가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에서 확실히 얘기해 줘야죠. 시세 대비 이렇고 올라갈 경우에는 원래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가이드를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정부 당국자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유주택자, 무주택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잘못해주면 유주택자분들도 만약에 처리하고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타임을 놓칠 거고 그렇죠. 무주택자분들은 잘못해가지고 또 못 사거나 안 사거나 여러 경우가 생기니까 혼돈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은 그 월급도 여러분들하고 제 세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 국민의 공복이라는 생각을 다시 가지시고 지금 이렇게 주택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주식시장도 안 좋고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국토부 장관께서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 벌써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걸 딱 정리해가지고 투명하게 딱 주시고 이 주택 가격이 내려야 청년들이 살고 청년들이 살아서 주택 가격을 5억에 살 거를 4억에 사면 그 1억이 남으면 1억을 주식시장에 건전한 기업에 투자하고 건전한 주식시장에 살 수 있고 기업이 발전해야 나라가 살고 이게 이어지잖아요. 네. 저는 국토부 장관님께서 이 청약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 당사자들이 고민하실 게 아니라 지금 고민스럽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내려갈까 올라갈까. 진짜 그분들 머리 아프거든요. 사실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갈아탈까 말까 막 그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이럴 때는 정확한 가이드잖아요. 그거를 좀 해주시기를 좀 새해를 맞이해서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우리 청약저축을 활용해서 이렇게 분양받는 네. 이러한 것들도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일단 그건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는 안 정했지만 자체적으로 LH에서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분양을 정할 거 아니에요? 정하는데 시세가 이 정도 내려왔어. 근데 이거를 기준으로 내린 걸 기준으로 하면은 딱 보기에도 분양가가 싸 적정하잖아요. 보이면. 싸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이 시세가 만약에 20%밖에 안 내려왔어. 근데 여기는 요거보다 5% 낮아. 근데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그렇죠.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지역에 한 40% 50% 빠진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맞춰가지고 분양가가 나왔다? 그러면 오름의 폭이나 내림의 폭의 한도가 정해지잖아요. 네.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그때는 신축이잖아요. 음. 그럼 신축이니까 여러분 신축이 조금 비싼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새 거가? 그렇죠. 그러면 시세랑 비슷하다 그러면 받아야겠죠. 음. 뭐 이렇게 5% 비싸더라도 아, 이 정도는 내가 좀 편의성과 신축에 대한 그 가치를 보상하겠다 하면은 그건 받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지역은 외면하지 마시고 보시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덜 떨어진 데는 조금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또 0.25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부동산 대출 받은 분들의 그 이자 부담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경매로 이렇게 넘어가는 집들 이게 좀 늘어나지 않겠냐? 그리고 또 그런 경매로 뭔가 이렇게 또 네네네.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노리는 예.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뭐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경매물건 늘어나게 돼 있죠. 왜냐하면 1월부터 지금 벌써 한 3달 전부터 계속 배수로 늘거든요. 아, 우리가 없을 때 뭐 4, 50개까지 갔다가 한 70개 됐다가 지금 그 다음 달에 100 몇 개가 됐다가 지금 170개 됐다. 뭐 늘어나는 속도가 50% 이상 막 더블 정도 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금리 인상을 더듬어 보면 부담이 가해지고 나서 그 뒤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다 올렸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힘드신 분들이 연체가 됐으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역전세로 인해서 경매 나온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볼 때 경매 물건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본인 직접 하시지 말고 공인중개사 아시는 분 찾아서 오래된 분 경매 대리 자격증이 있어요. 네. 그분들 통해서 주택 매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 그 둔촌 주공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이 부동산 PF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네. 근데 일단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뭐 사채 시장, 그러니까 기업 채권 이런 쪽도 그렇고 이제 좀 신용 경색이 완화됐다 이런 근데 표현이 많이 완화됐죠. 예. 많이 완화됐죠. 그런데 부동산 PF 문제도 잘 연착륙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가요? 우량 현장에 한해서요. 아, 제가 볼 때 불량 현장들은 아직 PF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10% 12%대예요. 그러면 뭐 수익이 보통 20, 30%인데 벌써 한 6개월 1년 갔잖아요. 올해까지 넘어가면은 수익은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다시 대출해 주겠어요? 그렇죠. 회수를 하겠죠? 이제는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시장 상황은 보겠지만 원래 부동산은 이제 후행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1년도 저축은행 부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글로벌 금융이 2008년이었잖아요. 지금처럼 유동성과 어떤 금융위기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요.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못 버티니까 11년도에 터졌겠죠. 그러면 우리는 대충 유출을 해봐야겠죠. 네. 아, 올해는 넘길 수 있겠으나 이렇게 점점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또 일이 터질 수도 있고 정말 기가 막히게 미국의 물가가 잡힌다면 이게 잘 연착륙이 되겠지만 안 그러면 다시 그 더블 D 비슷한 그런 쇼크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예측하시고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2023년 이게 일각에서는 워낙 이 가파르게 빠지다 보니까 네네. 역시 V자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빠르게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워낙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건 뭐 물린 분들 얘기죠. 아,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계산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게요. 현재 주택 가격. 서울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지방도 비슷합니다. 흐름은. 지방은 좀 여유는 있는 건 있어요. 그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투자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할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분위기상 앞으로 3년 뒤부터는 이제 3기 신도시 물량도 나오잖아요. 또 중장기로 보면 현재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다들 원래 예산을 일이 없었어도 100만 원, 200만 원 물건 나오기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씩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많은 와중에 이제 이게 왔죠. 그럼 그분들이 이걸 더 갖고 막 2027년까지 갖고 갈 용기가 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등을 하려면은
밑에서 사줘야 되는데, 그죠? 투자자 갖고 다 못 움직이거든요. 투자자가 앞에서 리딩을 하고 뒤에서 실수요자가 이 정도면 내가 감내할 수 있다 해서 붙어주고, 여기서 이제 뭐 기사들이 펌핑이 돼가지고 호갱이 되는 이제 영끌들이 나타나는 막 이런 상황까지 연출되면 폭등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V자 반등이라고 하셨잖아요. V자는 제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물론 폭의 진폭은 있겠지만, 그럼 V자가 되려면은 지금 다 풀었잖아요. 그럼 살 수 있는 사람이 투자자뿐이 아니라 다음 사람이 있어야 된다. 실수요자도 따라와야 된다. 근데 지금 서울의 주택가격 예를 말씀드릴게요. 10억이다. 지금 한 17억, 18억 가던 게 10억 된 데도 있거든요. 자, 10억을 예를 기준 말씀드리면 살살 누군가 볼까요? 우리가 서울 시민이 2인 가구 기준으로 할 때, 1인도 아닙니다. 2인 가구 2인 기준으로 가구. 할 때 평균 소득표가 나왔어요. 분포가. 여러분들 상위 20% 100이라고 할 때 2인 가구가 100가구가 있다 할 때 20가구씩 잘리면 5개가 잘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주택, 무주택자 비율이 5대 5니까 그러면 2개하고 2개의 반은 집을 가진 분들이고 이 밑에 50% 분들은 집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서울은. 그 이 50%의 소득수를 좀 봐야겠죠. 2인 가구의 평균 소득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500 이하가 70%고요. 5,000 이하가 지금 한 45% 됩니다. 그럼 5,000 이하인 분들의 월 수령이 얼마인지 아시죠? 그럼 10억짜리 집을 살 때 그분들이 5억을 갖고 있으면 5억을 대출받아야겠죠. 그럼 계산하면 이자만 200 몇십에다 원금하면 300 몇십 내야 돼요. 근데 말씀드린 그 밑에 수요자들의 소득 분포가 물론 일부 분들 빼고 무주택자이지만 뭐 재산 있는 분도 있지만 그거 빼고 평균적으로 그분들이 붙어줘야 되잖아요. 다수가. 그렇지. 근데 그분들이 지금 400도 못 받는데 300 몇십을 원리금을 갚아요? 10억 비싼 집이죠.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조금 더 내려가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근처가 오겠죠. 네. 그래서 제가 더 빠진다고 보는 거고 쉽게 못 살아난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 소득을 볼 때는. 정말 빚을 내야 되는데 70% 그거는 연끌 때처럼 투기 광풍이 불어야 돼요. 나도 배팅해서 차익 남기겠다. 이게 붙어야 돼요. 능력이 안 돼도 막 붙어주면 그 반등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번에 학습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0, 50들은 다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고 20, 30들이 봤잖아요. 어느 분들이 과연 그러면 인생을 걸고 배팅을 할까요? 이건 단위가 크니까 인생을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볼 때 제가 볼 때 V자 반등은 부추기는 시장 친화적인 분들이 하시는 얘기고 MB 정부 때 V자 반등이 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금리가 5%였다가 글로벌 금융위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우리도 2% 내려왔거든요. 네. 여기서 규제 하나를 풀었어요. 급반등했어요. V자로. 했는데 다시 1년 만에 꺾여서 7년 동안 하락한 거예요. 그럼 V자 반등이 설령 오더라도 오래 갈 것 같다는 느낌이 프로그램이 재발될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래서 V자 반등 올 수는 있으나 거의 안 오는 상황인데 올 수는 있으나가 안 되네요. 말하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2% 내리나요? 그렇죠. 오히려 더 올리는. 언제 내려요? 지금 올리는 중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틀리다. 그저 나오고. 그래서 V자 반등은 MB 정부 때는 저금리가 받쳐줘서 그나마 됐고 그때 주택 가격은 소득 대비 또 어느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너무 높은 데다가 금리까지 높기 때문에 여력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요. 시장에 다가설 수 없는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렇게 반등 구간에 오면 그때가 가지신 분은 처분해야 될 때고. 그렇죠. 네. 완전하게 처분할 때죠. 그때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 말씀드린 대로 연봉 그거 말고 그동안 뭐 부모님이 상속을 해주셨던 뭐 상가를 쬐그만 거 주셨던 그걸 처분하고 자기 계산하니까 3억만 대출 받아도 되겠어. 그죠? 만약에 10억인데 3억이면 이게 감내가 가능한 선이거든요. 그렇지. 3억이면 뭐 100에서 150 이 선이니까 소득이 그분들이 좀 사러 들어오겠죠? 그분들하고 매치가 될 때 다주택자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은 그때를 타임을 활용하셔야겠죠. 그게 이제 알맞은 균형점이겠죠. 그러나 추세적인 수요가 붙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갭이 좀 있다. 일부 50% 중에 이미 돈을 벌고
진짜 머리 좋은 분은 돈을 많이 버시고 이미 차익을 내고 이럴 줄 알고 집도 다 팔고 전세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있습니다, 제 주위에. 변호사인데 이미 재작년에 다 정리하고 그때부터 전세 사시는 분 계세요.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전세 살고 있다 돈이 모았으니까 편하게 좀 내려왔잖아요, 집값이. 그렇죠. 편하게 매집. 자기는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뭐 프로죠, 거의.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분들 중에 조금 자산 관리가 좀 버거우신 분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잘 포트폴리오 다시 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네. 이번에 이제 설 연휴 때 이제 가족끼리 친척끼리 모이게 네네. 되면 아마 요거와 관련해서 많은 네. 이야기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맞습니다. 예. 네, 많이 특히 젊은 분들, 부모님들 입장에서 영끌한 자녀를 네. 두고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그렇죠. 고민이 아주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요 방송 우리 한문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처한 환경에서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 깊은 고민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한문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